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철이다 보니까. 근데 저 뭔가 이 철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먼저 두 분께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슬슬 뭐가 나오냐면 예상 의석수가 나오더라고요. 뭐 전문가들이 내서 국민의힘 몇 석 얻을 거고 민주당 몇 석 얻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상을 하던데 일단 궁금한 게 뭐 맞고 안 맞고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네. 논외로 치고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아직 지역구 공천도 다 한 절반 정도 됐나요? 공천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제 어떤 지역구 판세를 가지고 예측들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선거 전 이제 한 달여 정도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지난 선거들을 돌아보는 거죠. 2020년 총선 당시 그리고 그 직전에 뭐 정당 지도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또 그 이후에 3개월 뒤에 총선 지방선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최근에 정당 지도나 이런 판세들이 변화하면서 여야가 접전이거나 여당이 오히려 지금 좀 앞선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다시 그 과거 선거 때 성적표에 투사를 해보면 지금 판 정도를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정도 성적표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대선 득표율을 선거구별로 나눠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럴 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계산했을 때 지금 국면이면 대선 정도 성적 혹은 아마 뭐 국민의힘에 좀 이제 기대와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들을 반영하면서 나오는 의석수 계산법이 아마 그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대선 결과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박빙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 판수도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라는 건 아니니까 양상이 비슷하니까 그럼 그때 이제 그 대선 때 어떤 지금 그 국회의원 지역구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죠. 예상 성적표를 뽑아서 합계를 내는 이런 방식이다.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이른바 민심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들은 변동이 없다. 이제 그 흐름은 거의 이제 일관되게 간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 뭐 3년, 4년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유권자의 이동이라든가 표심의 변화들 또 누가 투표에 참여하고 말지 여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의석을 전망하는데 끝자리까지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은 왜냐하면 1%포인트 차이로 의석수들은 몇 개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이번 선거는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어느 쪽이 과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몇 석 대 몇 석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좀 이제 이른 측면은 제가 왜 저러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대략 몇 석 정도에서 끝자리가 0 이게 아니라 뭐 끝자리 1, 3 뭐 이런 식으로까지 딱 해버리니까 도대체 이 계산법이 뭔가 이게 궁금해서 뭐 좀 여쭤봤던 건데 좀 빠르죠 아직은. 네, 아직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빠르고.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지금 한 달이 뭐예요? 한 달 더 남죠. 40일 정도 지금 남은 거니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일본 같은 거 제가 이제 조사 결과랑 선거 결과를 봤는데 한 6개월 전에 일본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선거 결과랑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유동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은 정말 유동성이 적은. 예. 근데 한국은 사실은 요 짧은 기간 안에 변동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일본은 안 다이나믹. 한국은 엄청 다이나믹. 뭐 대충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지금 그 여야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이제 22일부터 23일 휴대폰 가상 안심번호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인 1,005명을 예, 상대로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1%, 더불어민주당이 3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수치가 차이가 있고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반대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9일부터 20일 전국 1,005명 대상으로 또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1% 격차가 좀 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팽팽한 부분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법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낮아진 조사 결과들이 설 연휴에 또 지난주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야당이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세를 보이던 조사 방식이 있었어요. 자동응답 방식 조사가 있었는데 그런 조사 방식에서도 네. 변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봐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제치는 크로스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자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고 하는데 그 조사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도 있고, 네. 뭐 내일이 투표면 선거면 뭐 어느 정당 지역구 혹은 비례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그다음에 어느 정당이 뭐 공천을 더 잘합니까? 이런 항목들이 아까 소개해드린 그 서울경제 한국갤럽조사에서 몇 가지 항목을 보는데 일관되게, 그러니까 물론 오차범위 이내의 숫자들이 많지만 일관되게 다 여당이 우세한 앞선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정당에 대한 평가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좀 이렇게 여당에 대한 평가들은 좀 좋아졌거나 혹은 반대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좀 악화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현상이 어떤 일시적인 조정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앞으로도 이 추이로 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유권자들도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흐름들을 아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권자들도. 왜냐하면은 이런 조사를 해서 여당이 우위인 지표들이 많이 확인되는데 여전히 보게 되면 조사 결과들 보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야당이 좀 우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사 결과들이 제법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것이 좀 시간이 흘러가고 확산이 되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일단은 이제 그런 현상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게 날씨의 변화인지 기후의 변화인지 아직 이제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아주 사소한 날씨의 변화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측면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기본적인 시각이 야당 우위의 일방적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예외적 시각을 갖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선거가 한쪽의 일방적 구도가 아니라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또 이 일을 다시는 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제법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복원되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무응답층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1당, 2당 중심으로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야당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정권 심판 기류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연말 뭐 연초에 비해 가지고는 좀 조정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야당이 그 기류를 온전히 흡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파괴력이 크지는 않지만 제3신당들이 제법 역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권 심판 기류에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 예,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이제 야당이 좀 더 긴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크로스 현상에 나타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공천 갈등을 유권자들이 과연 특히 지지층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지금 기후 얘기를 비유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임계치라는 단어인데 기후변화라는 것이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회복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크로스된 여당이 좀 더 우위로 올라오고 야당이 오히려 좀 가라앉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더 강화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 거냐라고 판단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민주당의 현재 공천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봉합되고 나서 다시 지지층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거게 되겠지만 지지층들이 봤을 때도 이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상태로 갔을 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확산됐을 때는 이게 이제 임계치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김민석 민주당 이제 그 총선 상원실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의 진단은 총선의 구조적인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지금의 지지율은 공천을 둘러싼 미시적인 등락이다. 그래서 공천 국면이 마무리되면 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 이건 민주당 중심의 어떤 주장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의 가능성이 같이 있지만 물론 이제 민주당 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기대는 아마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봉합되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쪽에 지금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여론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아까 소개해드린 조사들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좀 빠지는 층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수 결집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 성향 유권자 내지는 호남 이런 데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지지층의 이완 내지는 분열까지도 지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대대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그 관건은 지금 만약에 이제 뭐 탈당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그룹핑이 돼가지고 집단 탈당이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또 어떤 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또 가속도를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진단으로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 뭐 벌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국면에서의 승리 공식이란 것은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기본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높아 있는 정권 심판 기류를 야당의 득표율로 전환되었을 때 승리 공식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판 기류를 담는 그릇 역할. 그런데 그것이 약간 깨져 있거나 뭐 거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거나 하게 되면 그 심판 기류가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야당이 회초리로서의 신뢰를 충분하게 얻고 있어야 사실 그 기류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논란이 크다는 것은 이런 부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 갈등을 두 분이 공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게 이제 서울 중성동갑. 그러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였는데 어제 일단 여기서는 제외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구에서 경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두 분은? 뭐 이제 공천은 뭐 중성동 갑 지역에 공천 완료가 됐고요. 네. 이제 이 두 분의 개인 후보들 윤희숙 전현희 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경쟁력들은 또 그거대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중성도가 아직 이 부분이 서울의 한 지역의 공천의 어떤 결과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어제 그런 어떤 공천 결정 이후에 민주당의 그 뭐 밤늦게까지 의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내부적인 어떤 이제 파열음들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민주당의 어떤 이제 그 결정은 뭐냐면 오히려 그 부평을이죠. 네. 그냥 홍영표 의원 지역구를 부평을 네.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오히려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아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쓴소리 쏟아낸 어떤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공천 갈등 상황들을 당 지도부가 현재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좀 수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끝까지 가겠다라는 선언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기를 들거나 이런 부분들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그 상징성 속에 지금 그 중성동갑 공천의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아마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또 분열과 혹은 뭐 탈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네. 촉발할 수 있는 매개체도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당 내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 이거는 중성동갑 지역 유권자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그 지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아직 뭐 한 지역의 어떤 판세가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서울 수도권 전체에서 민주당이 어떤 평가를 받아내냐에 큰 분수령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네, 이제 이 중성동 갑 그 어디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구와 성동 이제 갑인데요. 근데 여기에 중구는 사실 포함되지 않아요. 네, 성동만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는데 금호동과 옥수동을 제외한 성동구 전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지역이긴 한데 이게 이제 왜 주목받냐 하면 지금 주요한 인물들 때문에 주목받기도 하지만 이른바 이제 뭐 한강 벨트. 그래서 이제 마용성 얘기할 때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부동산에 이제 민감한 지역들이어서 그렇죠.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53% 이상 득표를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전략 지역으로 그 지역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임종석 실장이 갖는 이제 그런 중량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문에서의 상징성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어느 수위와 어느 강도 이후의 향후 행보에
얘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에 줄 수 있는 이제 부정적인 타격 이것이 이제 영향을 될 텐데요. 이것이 본인이 뭐 이제 그냥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갈지 반발하게 할지 그 여부는 오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 지역이 수원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 선거로 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제 수원 공략을 선언하면서 사실 비교적 다른 지역에서 이제 후보들을 빨리 결정을 했던 곳이고 이 수원이 지금 지역구가 그 전까지 있나요? 갑을, 병정, 우까지 다섯 곳 예. 있죠. 다섯 곳을 다 짚을 수는 없고 좀 주목해서 좀 그 표본을 뽑아서 짚는다면. 네, 그럼 주목되는 지역이 이제 수원, 병, 팔달구를 예. 한 그래서 이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이제 박문규 장관이 네. 나왔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뭐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지역구인 상황이니까 네. 상당히 이제 상징적으로 주목되는 지역이고 또 한 가지가 수원정 이제 영통구 지역인데요. 여기는 여당에서 이수정 교수인가요? 예, 이수정 교수. 네,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박광훈 전 원내대표 예. 이렇게 이제 대결을 붙이는 것이 이제 주요하게 그 지역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 조사가 있었나요? 예, 조사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프레시안 경기 인천 취재본부, 뉴델리 경기 취재본부 이렇게 두 곳이 함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KIR이라고 하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수원병 이제 조사를 503명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국민의힘 박문규 ARS 방식으로 조사를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42.8% 예. 나와서 여기서 이제 유선 전화번호가 이제 사실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가구 전화여서 비율이 뭐 여기서 이제 20% 어디는 또 좀 더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약간 이제 보수적인 흐름들이 더 많이 잡히는 경향들을 보여온 측면은 있는데 그것을 네. 이제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이제 이 박문규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있었고요. 무선 전화 80, 유선 전화 20 20이었죠. 여기서는요. 되는군요. 네. 예. 그다음에 수원청 이어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박광훈 43, 이수정 43.9. 네. 박광훈 의원이 상당히 이제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긴 또 다른 게 무선 70%, 유선 30% 이렇게 약간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집 전화를 좀 반영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이것이 이제 휴대폰으로 고령층이 좀 응답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 이건 30%. 여기서 이제 506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한 거고.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응답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예. 여기서 이제 팽팽하게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수원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이게 전국조사처럼 아마 지역구 여론조사들 나올 때도 네. 조사 방법별로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개 수원 병과 정조사는 이제 ARS 자동응답 방식 조사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시면 그 보수 지지층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AR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역구 조사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수원정 같은 경우는 같은 비교를 한다면 물론 6일 전입니다만 KBS가 한국서치에 의뢰해서 수원정 지역의 성인 남녀 500명을 조사를 했었는데 2월 17일부터 3일간 했는데 이건 전화면접 방식 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박광원 후보가 38%, 이수정 후보가 30%로 오히려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앞선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수원, 가불정, 병정, 무 5지역 중에서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지역은 수원 정이 유일합니다. 1.3% 이겼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만큼 사실 경기도 전체에서 한 5% 졌었고 수원의 5개 지역구 전체에서도 대부분 다 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그 국민의힘이 이 수원 벨트를 전략 지역으로 일찌감치 선정을 했죠. 지금 맞아요. 박문규 전 장관이나 이수정 교수 같은 분들이 영입 인사들을 배치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뭔가 경기도에 바람을 지금 불러넣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 봤을 때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난 총선처럼 그렇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제 열세에 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조짐들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관심 지역은 인천 계양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맞붙는 지금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죠, 하나. 보도가 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세한 흐름들 보게 되면 KBS에서 이제 여론조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2월 17일부터 3일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재명 44%, 원희룡 34% 이제 이렇게 나와서 10% 포인트 네.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원희룡 장관을 좀 앞서는 결과들 좀 예. 나왔죠.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예. 518명 대상으로 이제 했는데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천 계양을 뭐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텃밭인 지역이거든요. 송영길 전 의원이 내리 5선을 했던 거예요, 예, 여기서? 2000년 이후에 총선에서 단 한 번도 정식 총선에서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이 가져가지 못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2010년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투표율 한 20% 초반대였어요. 그때 이제 잠깐 한 번 이제 빼고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압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10개가 지자체가 있거든요. 기초지자체가. 네. 그중에서 이제 부평구와 이 계양구청장은 민주당이 이제 수성을 이제 당선이 된 예.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계양구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때 9%포인트 가량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텃밭이라고 봐도 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접전 양상이 간다 그러면 사실 다른 지역에도 큰 변화가 있을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어서 예.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는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어쨌든 그런데 적정한 격차를 벌린 상태로 이겨야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이제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지역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조사가 이제 적어서 좀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인천 계양을 이제 뭐 많이 하겠죠. 관심적으로 할 텐데 지금 만약에 처음 나온 조사들이 한 10% 정도 격차라고 했을 그렇죠. 때 이게 과연 이제 큰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왜냐하면 총선 투표율은 대선보다 훨씬 낮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만약에 이런 민주당에 됐던 어떤 그 약간의 내부적인 심판 규제도 더 강화됐을 때는 이 지지층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만약 이완이 된다면. 예, 그런 경우들까지 갔을 때 만약에 다른 조사들에서 이게 한 자릿수로 좁혀드는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 계양을 정말 어떤 그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인사의 새로운 미래로 이제 만약에 한 명 두 명 합류를 한다면 새로운 미래의 어떤 지지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물중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요. 올라가긴 할 텐데 다만 지금 현재 지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수 정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수 정당들이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나눠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정당에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파이가 작아진다. 예, 조국 신당 쪽으로도 관심을 갖는 민주당의 탈당 인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어떤 탈당과 이제 다시 이합 집산을 통한 이제 합류,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다르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인사들의 이제 탈당과 그걸 자체로는 정당 지지 흐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제한적이다.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당히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지역 후보들 냈을 때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당락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호남에서 만약에 이제 근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지 무소속으로 하는 게 동정 여론을 해서 가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그게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죠. 네. 뭐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무소속으로 가느냐. 네, 그것이 아마 고민되는 지점 아닐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것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전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 어때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